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과, 소비와 경제에 대해 공부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1차 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계와 수업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듣기 단계에서는 경제관념에 대한 대화 듣기를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휘는 경제관념에 관련된 어휘, 그다음에 문법 및 표현은 4가지 문법이 나옵니다. 말하기에서는 상담하기하고 조언하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보기 전에 경제, 이렇게 소비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돈을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한국의 근대 화폐의 변천사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나라의 옛날 돈의 모양이나 옛날 돈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돈들이 있었지만 딱 인식하는 돈은 통보라는 돈을 이제 딱 기억에 남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1892년에 대한제국, 그러니까 조선이 끝나고 대한제국 고종이 화폐 개혁을 하기 전까지 우리 조선에서 상평통보라는 엽전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여기 구멍이 뻥 뚫혀 있잖아요. 여기다가 줄을 쫙 이어가지고 가지고 다녀서 굉장히 무거웠겠죠. 이런 상평통보라는 구화폐, 이거를 엽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신화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화, 동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 회수를 해야 했고요. 이거를 구화폐하고 신화폐 교환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돈이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신화폐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호조 태환권이라는 걸 주고 이거를 이제 최초의 지폐처럼 교환권이긴 하지만 최초의 지폐처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때가 시대가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내는 통용되지 못하고 이제 소각되었다, 사라져버렸다, 불타버렸다 이런 뜻인데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호조 태왕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한제국이 근대화된 인쇄기술로 만든 최초의 은행권이다. 자, 이런 점 때문에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우리는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면은 1894년에 우리가 이제 지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1량, 10전, 100푼 이렇게 화폐 단위를 이게 만들었어요. 화폐 단위를 이렇게 만들다가 1902년에는 환이라는 걸로 바꿔서 1환, 100전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1911년에 조선은행이 이제 개편되면서 원이라고 했어요. 원. 자, 1949년에는 조선은행권 이거를 5전, 10전, 50전 이렇게 지폐가 보조화폐로 발행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화폐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57년 휴전협정이 되었어요. 아주 긴 전쟁이 끝나고 사회하고 경제가 이제 안정되면서 뭐가 설립되었다? 네, 한국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액 거래, 그러니까 작은 것을 거래하기 위해서 좀 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화 발행이 추진되어서 1959년 10월에 대한민국 최초의 현대식 동전이 10환, 50환, 100환 이렇게 3종이 발행되었는데 그러니까 앞모습과 뒷모습이죠. 자,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화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의뢰해가지고 필라델피아 조폐국에서 제조해서 만들었는데 이 3종의 주화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서 만들어진 주화예요. 지금은 이제 당연히 한국에서 만들고 있지만 이때는 주화가 한국에서 만들 기계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화폐 제조 연도가 석이라는 말을 써요.
서기 1959년. 자, 지금 이렇게 쓰지만 그게 아니고 단기라고 썼어요. 단기 4292년. 여기 보세요. 4290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다른 데는 잘 여기도 있네요. 4292. 자, 여기 뚜렷하게 보이죠? 자, 이게 뭐냐면 단기라는 거는 우리가 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를 시점으로 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기원 후, 기원 전 해서 서기라는 말을 지금 사용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단기라는 말이 뭐냐면 한국 최초의 나라 단군이 만든 고조선이 있었잖아요. 단군이 이제 즉위한 해 그거를 기원전 2333년 이거를 원년으로 삼아요. 자, 그래서 서기 플러스 2333년을 더해서 4292년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959년 플러스 2333년이죠. 그 당시는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아니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 환이죠. 환주화는 단기 연어로 표기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단군이 즉위한 해. 자, 그때부터 해서 단기라는 말을 써요. 자, 그리고 1962년 6월이 되면은 또다시 화폐 개혁을 하게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원이라는 표시 화폐가 이제 발행이 됐어. 1원, 5원, 10원.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 봤던 요 세 개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게 돼요.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특히 1원과 5원은 약간 그 평가가 약간 낮아요. 잘 사용하지 않는 돈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거의 5원은 볼 수가 없죠. 그쵸? 5원은 볼 수가 없고 옛날 돈이 됐고 그 다음에 1원은 있긴 하지만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지금 1원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계속 유지되다가 68년에 까지는 이제 유지됐어요. 그래서 1975년에는 폐기가 되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1970년대 동전 여러분 눈에 좀 익죠. 여기 이런 요렇게 생겼잖아요. 1966년 7월에 주화 제조 설비를 들여와서 1945년 해방 이후 21년 만에 최초로 주화를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1966년에 최초로 주화 이렇게 동전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1972년에 처음으로 발행된 50원 주화. 아까 50원 주화 없었잖아요. 그쵸? 50원 주화 이거예요. 늦게 만들어졌죠? 다른 거는 1원은 68년, 5원이나 10원, 100원은 70년에 만들어졌는데 50원이 가장 늦게 만들어졌어요. 자, 50원이 1972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면 이 디자인 있잖아요. 이 디자인이 쌀 디자인이에요. 쌀을 주제로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쌀농사의 이제 풍년을 상징하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삭을 도안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화다라고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왜냐면 당시에는 쌀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도안이 괜찮네 라고 하면서 아름답다 라고 선정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80년대 동전을 보면 500원짜리가 생겼죠. 500원, 100원, 50원, 10원. 10원이 83년에 이뤘던 10원이 2006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아주 조그맣게요. 그리고 1980년대 동전이 여기 5원짜리와 1원짜리가 이제 있죠. 1원은 문양이 무궁화예요. 무궁화. 1원짜리 여기 무궁화는 한국의 국화죠. 5원은 거북선. 거북선은 옛날 조선시대 때 한국에서 거북이 모양을 따서 만든 배인데 이거는 역사를 아는 학생들이라면 많이 알 겁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만든 배죠. 그 다음에 10원. 10원은 다보탑. 다보탑은 경주에 가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50원에는 벼이삭.
그 다음 100원에 이순신, 아까 이 배와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500원은 학이에요. 학 모양. 자,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원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잖아요. 이 원은 뭐냐면 1962년에 둥글다, 우리가 원이다 라고 하면 둥글다라는 거잖아. 이거의 순수 한글 이름이 원이에요. 그래서 원 하면은 둥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폐로 넘어가 볼까요? 1970년대에 이제 국내 생산이 가능해졌고 1980년대는 화폐 체계를 정비를 했어요. 자, 이거는 75년, 77년, 79년에 1,000원, 5,000원, 만원짜리 돈이에요. 자, 그리고 80년대 들어서서 뭔가 조금 디자인이 달라졌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가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혹시라도 위조 지폐 만들까봐 이렇게 이거는 없는 거죠. 돈에 보면은 보기라고 그냥 위조 지폐, 위조 지폐라는 가짜 지폐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혹시라도 싶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2000년대 지폐 위조 방지 장치가 적용된 새 은행권이 발행되었다는데, 자, 위조 방지 장치는 이 선도 있지만 여기에 나중에 돈을 보면은 여기에 이 위인들의 얼굴이 똑같이 보여요. 그렇죠? 네. 자, 퇴계 이황. 1,000원짜리는 이황 선생님, 한국에서는 교육계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5,000원짜리는 이 그림이 있고 뒤에는 오죽헌. 오죽헌은 오죽헌에 있는 오죽이라는 건 죽, 대나무가 있는 장소예요. 오죽헌. 이 선생님이 머무시던 곳이죠. 그 다음 1,000원짜리, 만원짜리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분이죠. 세종대왕이고, 그다음 5만원권에는 한국의 대표 어머니 신사입니다. 아주 예술적으로도 능하셨고, 이렇게 훌륭한 이이라는 아들도 키워내신 분이십니다. 자, 5만원권은 2009년도 가장 늦게 발행이 됐어요. 자, 뒷면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설명하기는 좀 너무 어렵고, 그냥 나중에, 아, 이게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걸 한번 살펴봐 보세요. 뒤에 나오는 뒷면에 다 이제 그림들의 이름입니다. 뭐, 정선의 계상정거도라는 장소도 있고,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도 있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뭐 혼천시계라든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또 보현산이라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 천문대 만원경이 유명해요. 이런 망원경 사진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몽룡의 월매도, 이정의 풍죽도 이런 그림들이 5만원권 뒤에 있다라는 걸 한국의 화폐에는 한국의 이런 대표적인 문화재들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아마 화폐 디자인을 보면 유명 인물도 있을 거고 유명한 장소만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처럼 뭐 유명한 문화재를 넣은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화폐 디자인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선생님은 예전에 학생들하고 그 나라 학생들 자기 나라에 있는 화폐 뭐 그림과 그 위인들과 그 다음에 의미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화폐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너는 이거 무슨 화폐의 그림이 누구냐, 이건 무슨 의미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제를 보면은 요즘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면 현금 없는 세상이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캐시 프리 존. 그래서 요즘 현금이 없다.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돈의 변천사에 대해서 봤잖아요. 화폐 변천사에 대해서 봤는데 현금이 없다니
갑자기 왜 이게 나왔을까라고 했는데 솔직히 요즘 지갑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휴대폰만 갖고 있어도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마 화폐가 많이 사용되는 나라도 있을 거고 스웨덴 같이 화폐가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나라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뉴스를 잠깐 보도록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기 내용이 많죠. 이 내용을 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렇게 지난 부분만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를 스탑하고 전체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지난 부분만 쏙쏙 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이 없는 세상이 온다 그랬죠? 이거를 읽기 전에 여러분이 뉴스를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조금 길긴 한데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권혜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자, 권 기자. 네. 오늘은 지갑 없이 사는 사람들,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얘기죠? 네. 혹시 지갑 아예 안 갖고 다니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안 갖고 다니기 시작한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제를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등록 한 번 하면 휴대폰도 꺼낼 필요 없는 더 발전한 간편 결제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얼굴로 외상을 지는 안면 인식 결제. 작년 말에 국내 도입이 시작됐다고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내 고유의 목소리를 등록해서 거래하는 목소리 결제, 또 정맥 결제, 홍채 결제 같은 여러 방법들이 고안되면서 현금은커녕 언뜻 보기엔 사람은 그냥 어슬렁어슬렁 지나만 갔는데 거래가 끝나 있는 그런 결제법까지 준비 중입니다. 네. 이런 모든 간편 결제법들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현금을 꺼내지 않는 사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앞선 축에 속합니다. 우리보다 더 현금 없는 사회로 다가가 있는 나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웨덴 정도가 꼽히는 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현금 거래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졌고 스웨덴은 거의 10% 가까이까지로 내려가 있죠. 이 스웨덴의 10%도 놀랍지만 네. 우리나라가 2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네, 놀라운데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이 화폐 발행 비용 꽤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네, 스웨덴은 실제로 줄었습니다. 사실 웬만큼 화폐 없는 사회로 간다고 해도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돈이 점점 더 많이 돌기 때문에요. 찍어내는 종이돈의 규모가 줄어들게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종이돈의 증가세를 좀 둔해지게 할 수는 있다고 해도요. 그런데도 GDP 대비해서 찍어내고 있는 현금 규모를 보면 스웨덴은 실제로 줄었습니다. 우리보다 아직 현금 결제 비중은 높지만 역시 상당히 빠르게 화폐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영국이나 뉴질랜드도 현금 발행이 감소에 가까운 정체 수준이고요. 우리는 아직 약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현금 자체의 발행을 줄이고 있는 나라들을 봤더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방향으로 빠르게 가고 있는 만큼 교훈을 삼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은행이 스웨덴,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의 사례를 점검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지금 나오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ATM을 크게 줄이고 은행 지점 수도 비용을 생각해서 빠르게 줄여왔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영국과 뉴질랜드는 우리보다 아직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데도 종이돈 발행의 추세 자체는 더 정체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효율적인 경영은 당장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외딴 곳에 사는 사람,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생활거래 자체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신용 거래가 보편화됐다고 하더라도 네. 현금밖에 못 쓰시는 분들 또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미래 금융의 발전은 중요한 일이지만요. 현금 접근성 자체 또 유사시에 현금으로의 대체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건 문제였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벌써 5년 전에 스웨덴에 취재를 갔을 때도 전통시장에서 현금을 안 받더라고요. 근데 이게 희귀한 경우가 아니었고요. 실제 당시 이미 스웨덴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당해봤다는 시민이 27%였습니다. 네. 이게 2018년에는 45%까지 늘어납니다. 특히 소매업자들이 더 거부했습니다. 그만큼 종이돈을 받아봤자 유통시키기가 불편한 사회로 이미 건너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소매업자와의 거래가 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약계층들, 현금 쓰는 분들의 소외는 더 빨라지고요. 이분들이 현금을 구하는 것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스웨덴과 영국, 뉴질랜드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현금이 사라지는 데 대한 불안과 불만 적지 않았고요. 특히 은행 지점과 ATM이 같이 빠르게 줄어든 뉴질랜드에선 45%가 현금 없는 사회에 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또 화재나 대규모 정전 같은 사건, 사고로 시스템이 먹통이 돼버릴 경우 현금 대체가 어려우면 혼란이 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2018년 12월에 서울 도심 KT 화재 때 서울 마포구나 서대문구에 계셨던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실 상황입니다. 네. 저도 그때 서대문으로 취재를 나갔던 이후에 여전히 지갑은 안 갖고 다니지만요. 주머니에 10,000원 한 장씩은 다시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은행 지점은 많이 줄였지만 ATM을 워낙 대규모로 깔아놨던 데다가 이 나라들과 같이 ATM을 줄여나가기 시작한 시기에도 2%만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먼저 현금 없는 사회로 달려간 스웨덴이 최근에 이런 문제를 보고 어떤 경우에든 국민의 현금 접근성 자체는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면들을 감안하면서 미래 금융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결국에 손에 쥐고 다니는 현금을 아예 없애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현금 없는 세상에 대해서 뉴스가 조금 길었죠. 자, 잘 들어봤나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저는 안 갖고 다니기 시작한 지 좀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무엇을 안 갖고 다녔을까요? 지갑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결제를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등록 한번 하면 휴대폰도 꺼낼 필요 없는 더 발전한 간편 결제법들이 속속 하나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얼굴로 외상을 지는 안면 인식 결제, 얼굴로 결제하는 거. 자, 이거를 작년 말에 이제 도입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를 등록해서 거래하는 목소리 결제도 있고, 정맥이라는 건 뭐냐면 피죠, 핏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대고 결제를 하는 정맥 결제. 그 다음에 눈 안에 있는 거 홍채. 이 홍채 결제 같은 여러 방법들이 고안되면서 현금은커녕 사람은 그냥 어슬렁 지나만 갔는데 거래가 끝나 있는 그런 결제법까지 준비 중이다. 어떤 편의점을 보니까 이게 들어가서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서 물건을 이렇게 구입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미 결제가 되어 있는 그런 편의점이 있었다라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금 없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 있는가? 아니라고 했죠. 최근에 이렇게 현금 자체 발행을 줄이고 있는 나라를 봤더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했어요. 어디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아니면 아주 섬 같은 외딴 곳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산 안쪽에 있는 사람, 저소득층, 소득이 낮은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돈을 생활 거래 자체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신용거래가 보편화되었다 하더라도 현금밖에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돈 말고 뭐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런 거를 허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현금밖에 못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웨덴이 지금 보면은 ATM기도 거의 없고 은행도 거의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대표적인 나라예요. 물론 이제 요즘 중국도 많이 그렇죠. 그다음에 영국, 뉴질랜드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현금이 사라지는 데 대한 불만, 자, 이런 것도 적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은행 지점과 ATM이 빠르게 줄어든 뉴질랜드에서는
45%가 현금 없는 사회에 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화재, 대규모 정전 같은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이런 시스템이 먹통이 된다. 먹통이 된다는 시스템이 서버려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를 먹통이 돼 버렸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먹통이 돼 버릴 경우는 사용할 시스템이 다 멈춰 버릴 경우는 현금 대체가 어려우면 혼란이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금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이제 좀 준비가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100% 현금 없는 세상은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리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점점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현금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지갑을 거의 안 들고 다니고 휴대폰 하나로 결제를 다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현금을 대체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도 좀 알고 어떻게 이제 나라에서도 어떻게 이런 불안과 불만들을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나라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현금 없는 세상.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여러분 나라는 얼마나 많이 현금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현금이 사라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소비 패턴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또는 코비드19로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몇 가지 소비 패턴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달 주문이나 음식 포장 구입이 늘었고 또 시장에서도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판매 방식이 등장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박천수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대에 달하는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생선회를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싸서 너무 좋았는데 한 표뿐이 못 쌌어. 너무 아쉬워요. 판매를 시작한 지 1시간, 800kg에 달하는 물량이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싼 가격에 좋은 물건 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코로나19 끝나도 이런 기회 있으면 다음에 또 이용할 것 같아요. 지난달부터 농수산물 등 상품을 가리지 않고 드라이브스루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변화된 소비 패턴에 부합한 판매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라진 소비 패턴으로 손꼽히는 건 일명 집밥족. 음식점에서 먹기보다는 집으로 포장해 가거나 배달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호남 제주권 소비 패턴을 조사해 봤더니 지난 1년 동안 배달 포장 비율이 21.7%포인트나 급증해 전국 평균 상승폭보다 7%포인트가량 더 높았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비대면 소비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 뒤에도 이러한 소비 패턴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비 패턴이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광어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판매를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농수산물 판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비 패턴에 대해서 이제 좀 봤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쉽게 가게를 갈 수가 있었고,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런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비 패턴이 좀 바뀌고 있어요. 드라이브 스루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지금 보는 것처럼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그냥 바로 회를 사고 그리고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걸 드라이브 스루 판매라고 하죠.
이게 완판 행진, 완판이라는 건 다 팔렸다 이런 뜻이에요. 왕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다 팔렸다.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과 소비 방식까지 바꿔놓고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건 가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싼 가격에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주머니가 얘기했죠. 한 컵밖에 못 사서 너무 아쉬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지난달부터 농수산물 등 상품을 가리지 않고 이런 드라이브스루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변화된 소비 패턴에 부합된 판매 방식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달라진 소비 패턴으로 손꼽히는 건 일명 집밥족. 자, 여기 집밥족이 무엇이에요? 집에서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집밥족이라고 하죠. 음식점에서 먹기보다는 집으로 포장해 가거나 배달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요즘 집밥족이 많이 늘었어요. 그쵸? 왜냐면은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기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포장을 많이 해가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뭐 2인분 이상 포장해 가세요.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1인분도 딱 포장이 돼서 이제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밥족들한테 포장이나 배달이 굉장히 부쩍 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대면, 자, 비대면 만나지 않는 그런 소비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배달이나 포장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뿐만 아니고 소비 패턴은 굉장히 점점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들도 많지만은 뭐 배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 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더 옛날보다 소비가 더 증가한 것 같아요. 이런 분야 쪽에서는요. 그렇죠? 아무래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소비 방식이 굉장히 인터넷을 약간 중심으로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회를 사러 오는 것도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인터넷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입이 소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도입 부분을 조금 쉬다가 좀 더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소비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조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